심도 있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이 달력이 없네요. 2월 24일 금요일. 예? 24일이요. 24일이요? 자, 2월 24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8일편 복사된 교재 갖고 계시죠? 8일편 수업 들어가는데요. 펼치면은 표지를 한 장 겹치는 거기 저 학습여표가 나와 있는데요. 학습여표. 학습여표는 우리 선생님들이 호기가 이제 이게 책으로 아직 안 나왔지만은 책으로 나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할 때에 교육 받으신 분들이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요걸 이제 배운 부분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거기에 뭐 오른쪽에 보면 쭉 보면은 8팔자, 별이요자, 계래척자, 뭐 울명자 뭐 이렇게 쭉 나 있잖아요. 네. 거기 울명자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학습여표에서 성씨 시자부터 울명자까지 한번 따라 읽으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서 사오자를 이제 오늘 만약에 그 다음 수업이라면 어디서 사오자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복습 한번 하고 집중 한번 시키고 이게 복습 코너에 이게 지금 학습 목표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학습 목표가 네. 복습을 하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자, 다 있어요 다. 편명마다 시작되기 전에 학습 목표 다 해놨는데 글씨가 왼쪽은 좀 잘렸다고요. 네, 그거 이제 책으로 나오면은 이게 복사본이라서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복사하시면서 이게 좀 옆으로 글자가 좀 간 모양이에요. 원래는 안 잘리는데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리고 이 페이지를 펼치면 우리가 배워야 될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네요. 자, 8일편 제1장이에요. 공자위 개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군문공자는 학습여표가 279번으로서 이미 배웠고 이게 지금 흑백으로 돼 있다 보니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원고에는 그 번호에 검정하고 빨강으로 표시돼 가지고 빨간 것만 신출 안 짜요 사실은. 네. 성씨 시자. 근데 잘 안 보지만 공자위 개시에 공자하고 자자하고 위자는 이미 앞에 쓴 거이고 그 다음에 284번이요. 아니 죄송합니다. 284번도 했단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309번이 지금 오늘 시작해야 될 신춘한 자예요. 네. 근데 그게 책에서는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저 원고에는 여기는 지금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네, 조금 연해 보여요? 네.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돼서 구분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학습 목표가 309번째고요. 성시자인데 많이 쓰이는 글자죠.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어떻게 그 뜻과 의미 이루어진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뜻부터 살펴볼까요? 뜻 성시는 한자로 쓰면은 성시성하고 내냐 성시시자로 써서 이렇게 쓰죠. 이렇게. 뜻부터 살펴보는데 자 그런데 요 글자도 뜻을 갖다가 표기하면 성시성 이렇게 표기하죠. 내냐 이거 자예요. 성시시 똑같이 뜻이 성시 똑같이 뜻이 성시네요.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날은 있죠. 요 성자하고 이 시자가 크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옛날에는 서로 다른 글자였어요. 차이가 있었던 글자였어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냐 이거예요.
성이라는 글자에 보면은요, 성씨성이라는 글자에 보면은 계집년자가 달라붙었는데요. 원래 인류가 무리지어 살면서요, 모계 사이를 이뤘어요. 모계 사이. 그러다가 이제 힘의 논리가 지배되면서 부계 사이가 되고요. 오늘날 서역자들은 여권이 신장되면서 정부와 사이가 되면서 다시 신모계 사이가 됐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해요. 정부와 사이가 되면서 왜 신모계가 됐냐?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시대는 부계 사이인데 정부와 사이는 힘으로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 정부를 이용하니까 여자나 남자의 구분이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집안일도 가사일도 기계들이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건이 신장돼 있고 여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요. 여자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됐다고 해서 신목의 사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초에는 모계 사회인데 그 모계 사회를 반영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계임자자를 쓴 데서 할 수 있지. 옛날에는 있죠. 모계 사회 시절에는요. 이 사람의 탄생의 신비를 제대로 몰랐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같이 무리지어 살고. 근데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분명히 확실해. 그래서 엄마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계 사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모계 사회에서 한 집단을 지칭하는 성씨들이 생겨나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뭐 희씨라든지요. 희씨라든지 중국의 그 왕들 보면 천자들 보면 희씨라든지 또는 그렇죠. 뭐 귤씨라든지 또는 요씨라든지 또는 뭐 사씨라든지 또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강씨도 마찬가지죠.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중국 천자들의 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계집여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 이런 글자들이요. 그런데 중국의 천자들이 바로 이런 성씨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요. 주나라 시대 와가지고요. 주나라 시대 종법제도가 주나라 시대 와가지고 이 천자들 밑에 세상의 땅을 갖다가 일부를 천자가 다스리고요. 제후들한테 분봉을 하죠. 주나라 초기에 140개 제국으로 나눠졌다고 한 거였어요. 이 제후들이 나라를 갖다가 이루는데 뭐 노나라라든지요, 뭐 진나라라든지요, 뭐 연나라라든지요. 또는 뭐 채나라라든지 또는 뭐 오나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겠죠. 이 나라들이 중국의 주나라가 지금 희시성이에요. 지금 주무왕이 주나라를 셨는데 주무왕이 희시성인데 자기가 천자가 되고 나서 제후들을 갖다가 140개국을 세웠는데 자기 친인척들을 갖다가 제후를 봉했을 거 아니야? 그런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제후도 뭐예요? 희시성을 지닐 수밖에 없어요. 희시성. 그런데 이제 뭐 공신들을 이런 사람들의 이제 강태공 같은 경우가 제나라를 세운 강태공 같은 경우가 강씨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제후도 같은 성씨를 쓰게 되는데 저 성을 쓰게 되는데 같은 성을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제후 밑에 대부가 제후가 적장자만 제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서출들 뭐 이런 사람들 대부가 되는 거 아니야? 이 대부들로 나눠지면서 씨가 생겨 씨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성으로 쭉 이어지다가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땅을 나누면서 서로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씨가 그게 성이 사실은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씨가 생기면서 그 자기가 분봉받은 지역이나 또는 관직이나 뭐 이런 걸로 씨를 삼았어요. 이 제후에서 나눠지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춘추대 주나라가 서주동조로 해서 주나라가 나오고 나서 진나라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오면서 종법대조가 무너지면서 이게 성과 씨가 구분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지금 성과 씨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는 거예요. 최초에는 성으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나눠지고 여러 군데 흩어살리게 되면서 자기들을 갖다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씨를 만들었던 거예요. 지역 이름이라든지 또는 관직 이름 이런 것으로요. 그래서 시와 성이 구분이 됐는데 종법제도가 무너져서 한나라 시대 이후에는 성과 시가 구분이 없는 상황으로 쓰이게 됐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이렇게 해요. 이 글자에도 성씨를 들고 이 글자에도 성씨를 들어서 그냥 구분 없이 성씨 하고 있는데 원래는 성과 시가 구분이 됐던 글자라는 걸 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성씨라고 하는 이 글자는요.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글자의 형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책에 보면 설문해자에서요. 파촉의 산 이름이다 해놓고요. 언덕이 좁고 옆이 무너져 떨어지려는 것을 시라고 한다 그러는데 언덕이 무너지는 뭐 이런 형상에서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설문해자의 한계가 있다고 했죠. 네. 경강부의시킨 설명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문짝자들은 이 각골문의 자형을 보고 사람이 손으로 어떤 물건을 들려고 하는 모양 각골문 자형 보고 계시죠? 또는 금문 자형을 보고 뭐 지팡이 모양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없잖아 있는데 또 다른 견해 가운데 이 씨앗에서요 싹이 움트고 뿌리가 나오는 형상과 관련됐다고 하는 문짝자들이 견해가 있거든요. 저는 그 견해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이 글자에 대한 자원이 분명치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30년 동안 문자 공부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는요. 설문의자의 견해는 경강부에 시키는 설명이고 또 다른 문짝자들의 견해로서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드는 것이나 또는 지팡이 형태는 마땅치 않고 씨앗에서 짝이 움트고 뿌리가 나오는 형상으로 보인다는 얘기인데 그 자료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사진이 하나 놓여 있죠? 네. 그것과 각금을 잘 보면 거의 매치가 되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그러죠? 이게 이제 어떤 씨앗에서 싹이 움터나고 뿌리가 나는 형상을 그대로 그런 사진을 하나 첨부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견해가 마정을 증명하려면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근거로 제시하냐? 이렇게 시계가 나오고 이거 싹이 움터나고 뿌리가 이렇게 난다 이거죠. 그 형태가 이게 근문에서는 이제 점으로 바뀌는 상황인데 근문에서 이렇게 점으로 바뀌는 상황인데 여기 뒤에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점이 선으로 바뀌죠 나중에는요. 그래서 오늘날 글자로 증명은 됐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날 농부가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시곡이라고 그래. 시곡 그런 거. 시곡을
굳이 한자로 쓴다고 치면 바로 이 성시자를 쓴단 말이에요. 씨과실, 씨앗이 들어있는 과실을 갖다 씨과실 그런다고요. 또는 뭐 종돈이라든지 종우에 사용되는 가축을 갖다가 씨가축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그 씨를 갖다 굳이 쓰려고 치면 요 글자를 갖다 쓰는데 그래서 씨고기라든 말이라든지 씨과실이라는 말이라든지 씨가축이라는 말에 씨를 이 글자를 쓴 것을 봤을 때 이게 씨앗과 관련됐다는 걸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견해를 써요. 또 다른 견해를 써 이게 씨앗과 관련됐음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글자들이에요. 자, 성시자를 바탕으로 해서 선이 하나 달라고 했는데 그 선이 뿌리와 관련돼 이게 아까면서 뿌리와 관련됐다고 했죠. 뿌리 밑에 선을 그어서 뿌리가 근본이다 근본자라는 글자인데 한자에서 똑같은 근본을 뜻하는 글자로서 나무 목자일 때 선을 붙여가지고요. 여기도 선이 있는데 여기도 선이 있죠. 이것도 근본을 뜻하는 글자 아니에요? 또 다른 글자로서 성시시자 밑에다가 나를자를 붙으면은 이게 나무 뿌리 밑으로 해가 져서 어둡다고 해서 어두울 혼이라는 글자인데 뭐 점을 혼 어두울 혼 글자인데 한자에서 똑같은 어둡다는 뜻으로 묘자가 나무 밑에다가 나를자를 붙여 이렇게 행방이 묘인하다 뭐 어두울 글자죠. 자 똑같은 선이 있으면서 똑같은 근본이고요. 똑같은 나를자가 있으면서 똑같이 어둡다는 뜻인 글자인데 차이점은 성시자하고 나무 목자예요. 그러죠? 네. 성시자가 나무와 관련돼 있음을 갖다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글자를 봤을 때 결국 이것은 싹에서 씨앗에서 싹이 웅터나면서 뿌리가 나는데 그 뿌리가 나무 뿌리와 관련됐음을 갖다 표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문해야 걔네나 또는 사람이 손에 물건을 들고 있음을 표현한 글자나 또는 지팡이가 아닌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는 형성과 관련된 글자로 이 성시자를 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이 글자의 음은 본음은 사실은 시예요. 시. 그리고 또 시에서 바뀐 지라는 음도인데 나라 이름으로 쓰일 때는 지로 쓰여요. 그래서 저 글자 관련된 시험에 이렇게요. 예컨대 이런 것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 글자 음을 써라.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글자 음을 써라. 이렇게 해서 음을 쓰라고 하면 이게 음이 지금 다 달라져요. 이것은 무명시가 되고요. 무명시. 이것은 옛날 중국에서 서역 쪽에 있는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대월지라고 불러요. 이 시클로드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옛날 궁중에서 나래를 행하거나 또는 임금이 죽었을 때 그 상이 앞에 나가는 조그만 수레에 실어놓은 귀신을 쫓는 사람을 갖다가 표현하는데요. 네모난 형태, 네모난 모양의 탈을 쓴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때는 시로 익힌데 음이 이렇게 시, 지, 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이 세 개인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시로도 쓰이고, 시로도 쓰이고, 지로도 쓰이고. 이 글자가 음이 지라는 걸 알아야만이 대월지에서처럼 지라는 걸 알아야만이 실을 풀어가지고 옛날 실을 풀어가지고 실 옷감을 짜요. 면 같은 걸 가지고 옷을 만들었잖아요. 입다 보면 옷이 흘러. 그 물에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 오랫동안 두면 면이 풀어져. 자연의 섬이니까 옛날 면이. 그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떠가지고 말리면은 종이가 되는 거야. 이게 실이 그래서 종이와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종이지. 그렇죠. 이 글자가 음역할에서 지가 되면서 실사자에 의해서 헌손 부스러기 같은 걸로 종이를 옛날에 사람 만들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한지는 당나무를 이용하지만은 아주 옛날 사람들은 헌선 부스러기 같은 걸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송고 관련된 실을 갖다가 써서 이게 종이지자거든요. 이 종이지자가 왜 지인지를 설명을 하면 요 글자의 의미 지라는 의미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최초의 종이가 실이에요. 최초의 종이가 실이라고 봐야죠. 글자를 보면은. 실. 그렇죠. 재료. 최초의 종이는 우리가 오늘날 종이를 나무의 펄풀을 이용하거나 또는 한지 같은 경우는 당나무를 이용하는데 최초의 종이는 사람들이 입고 남은 옷에 면 같은 거 이런 걸 막 찢거나 오랫동안 둬가지고 풀어서 그걸 얇게 해가지고 그게 종이가 그렇게 해서 발견된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사람들이 옷을 입다 보면 흐르게 되면 아무데나 던져놨는데 그게 물에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보니까 이게 풀어졌고 물이 마르다 보니까 얇게 뭐가 뜨는데 그것이 아 이렇게 하면 종이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발견했던 거지 이제. 뭐 인위적으로 뭐 나무를 막 쪄가지고 뭐 종이를 만들고 그런 거 나중에 발견한 거이고. 자 어쨌든 간에요. 어쨌든 간에 종이지자 같은 데에서 음역하는 글자가 성시자인데 그 외에도 요 글자도 근본저자도예요. 시지현데 저자도 성시자가 글자가 바탕이 되면서 음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글자인데요. 요 글자는 단독체로 쓰여지는 글자는 아니고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다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로서 이런 글자에서요. 음의 역할을 해줘요. 이런 글자에 다시 음역하는데 이게 키가 작은 사람을 갖다 나타내면서 낮을 자자가 되고요. 뭐 저는가 뭐 저기야 뭐 할 때 쓴 글자고 이것은 집 밑에요. 지범자인데 집 밑을 나타내는 밑자자예요. 해젓하면 뭐 저변을 확대하다 뭐 이럴 때 쓰이는 저자고요. 이것은 전원자인데 손이 달라붙었죠. 손으로 막는다고 해서 저지 저항할 때 쓰이는 저자고요. 요 글자도 전원자인데 요 글자는 뭐라고 불러요? 우부방이라고 부르죠? 우부방. 우부방은 무슨 자가 바뀐 글자예요? 고럽자가 바뀐 글자죠? 요 글자하고 요 글자 모양이 전혀 다른 게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부수자 배우신 분들 아시죠?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 읍성을 생각해야 돼. 읍성. 이제 고창의 모양성이라든지 뭐 햄이 나간 읍성이라든지 뭐 이런 읍성을 생각하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서 정의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고 이 읍으로고 있는 사람을 표현했는데 읍으로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서서 읍으로고 있는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요 형태나 요 형태랑 같은 형태예요 지금. 자 이렇게 사람이 읍으로고 있는 형태나 이렇게 읍으로고 있는 형태인데 일정 경률들은 지금 똑같고요. 여기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고 여기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는 같은 글자들이. 근데 이제 단독체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지만 다른 글자에 합쳐질 때는 이렇게 간략화 시켜서요. 쓰이다가 오늘날 이렇게 쓰이는 거죠. 우부방으로.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뜻이 고울과 관련돼야 돼. 이 고울. 고울자를 변형시키는 우부방이다 할 때 고울과 관련돼. 근데 뜻이 뭐예요? 큰 집 자자죠? 그러면 고울과 큰 집이 어떤 차이냐? 고울에 있는 큰 집이냐? 이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요 글자 속에 이것이 아까 무슨 읍성이라고 했잖아요. 읍성. 읍성 안에 있는 집과 관련되어 있어요. 읍성 안에는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관할을 짓고 또는 친분이 높은 사람이 사는 집이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 일반 백성들이 살고 이게 일반 백성들은 읍성 바깥에 살다가 이제 성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전쟁이 병거가 일어나면은 뭐 전쟁과 같은 병거가 일어나면은 싸우기 위함이요. 이제 그때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주변에 살다가 근데 그 평상시에는 이 안에는 관아오나 객사나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사는 큰 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큰 집과 관련돼 있어요.
글자가 들어가서 쓰이는 글자는 그래서 있죠. 큰 집 가운데 어떤 집냐 저택을 때 쓰이는 저자죠. 저택. 저택을 때 쓰이는 글자고 이게 관하고 관련된 글자네요. 그래서 관저, 대사관저 뭐 할 때 쓰이는 관저 뭐 이런 말들이 쓰이잖아요. 저택, 관저 또는 저 뭐예요? 저하. 옛날 사람들이 피일했는데 천잔을 피위해서 뭐예요? 폐하라고 오고 그다음 제후는 전하라고 오고 그다음에 왕세자는 저하라고 그러잖아요. 저하. 그러죠? 네. 네, 저하를 뜻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피인데 저하 다음에 밑에 이제 삼정승 반열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제 왕족도 관련돼 있지만은 그 밑에 이제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합파라고 그러죠. 합파. 교수님 조금 더 크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싫어요. 눈을 좀 크게 발음도 뜨세요. 안 좋은데 글씨까지 잘 안 보여요. 누가 디스하고 있어 지금? 응? 그럼 나와서 가르쳐 그러면. 자, 천하. 자 소리로서 파보세요. 천자요. 천자는 폐하라고 부르고 제후는 전하라고. 그동안 많이 했잖아. 그래서 대충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왕세자는 저하라고 한다고 했어요. 저하.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저하. 그냥 대충 오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자꾸 여기서 삼정승 반에 있는 사람은 합하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 좌의정을 좌합이라고 하고 우의정을 우합이라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이 뭐예요? 장관급에 해당 사람들 각하야 각하. 그 다음에 뭐 육조판서 뭐 이런 사람들 관련된 각하. 그 각하가 오늘날로 치면은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맨날 했는데 또 그것도 만드는데 각하라는 말이 근데 왜 우리가 한때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뭐 이런 식으로 했냐 이거예요. 그 일제 영향 때문에 그래요. 일본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총독을 보냈어요. 그 총독이 지금 각하급이야.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일본 놈들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일왕이 우리나라 다스리기 총독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총독이 지금 각하급이야. 그래서 총독 각하의 이완용이 우리나라에서 총독 역할을 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한테 편지를 같은 걸 보면은 총독 각하께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글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스린 총독이 각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일본의 장관급이었으니까 일본이 물러가고는 안 되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생겼잖아. 그거다가 그대로 각하를 불렀던 거야. 그래서 한동안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각하가 사실은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부른 명칭이기 때문에 온당치 않다. 하면서 얘기가 되면서 대통령님 뭐 하는 소리가 생기고 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런 것까지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저하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끊으려고 제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저하의 저자예요. 저하의 저자. 예. 자, 성시자와 관련된 설명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여덟 팔자는 뭐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하는 성실자 나오는데 여덟 팔자도 뭐 이렇게 하는 글자 아니에요? 자, 쓸 때는 더불어 쓰지만 읽을 때는 여덟을 그렇게 읽죠. 자, 요 글자는 여덟을 나타내서 옛날 사람들이 숫자 상가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하나 나타내고 두 개 나타내고 세 개를 나타냈으니까 이것도 상가지 나타내면 이렇게 막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타내는데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계자 형태를
줄로 나타내기도 힘들고 또 숫자가 8개인지 7개인지 9개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죠. 예, 8팔자를 이렇게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팔로 쓰여진 글자 가운데 마침 이 글자가 있을 때가 이거 똑같아. 이 글자를 비로다가 여덟을 나타내는 데 비로다 썼어요. 그럼 이건 뭘 나타낸 글자이냐? 원래 여덟하고는 상관없는 글자였는데 어떤 물체가 나눠지는 형상을 갖다 표현하는 글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는 형상. 그래서 이 글자가 비록 오늘날 여덟을 쓰고 있지만 이 글자가 쓰여진 글자를 보면 나눈다는 뜻과 관련이 있어요. 나눌 분자라든지 나누는데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만자라든지 나누는데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서 공평하다를 옛날 공변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오늘날 이제 공평하다는 뜻으로 이제 공변될 공자라든지 이런 글자에서 8팔자가 전부 다 나누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나눌 분자, 절반반자, 공변될 공평할 공자예요. 공평하게 나눈다 이거죠. 이런 글자들이 나누다, 절반, 공평하다 이런 것들이 다 나누는 형상 관련돼 있습니다. 팔로 나누고 이건 소자예요. 소. 네. 원래 이것이 소자 형태예요. 이렇게 오늘날 소자 이렇게 쓰고 있지만 소자 옛날에 이렇게 표현돼서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 오늘날 쓰고 있는데 끊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펴는 거예요. 소를 나누고 소는 사람이 기는 가축관데 가장 큰 동물로서 절반으로 나눠도 그만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를 들어서 절반으로 나누는 거죠. 이것은 물체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물체. 그래서 요 글자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물건품자의 이 네모난 형태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걸 갖다가 이것이 이렇게 바뀌면서 오늘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네냐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공이 곤으로 바뀌어요. 공이 마지막 이음자가 국제음성격으로 NG잖아요. NG. 음의 일부가 탈락되면 N만 남아요. 그러면 뭘 되냐? 곤이 될 수 있어요. 그 곤이요. 음의 일부가 탈락된 거예요. 공에서요. 곤에서 공이 되면서 오두자예요. 위아래 오두자. 옷 가운데 골령포예요. 골령포. 근데 골령포 문자를 이렇게도 쓴다면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그게 이것과 이것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물건을 공평히 나눈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8팔자는 원래는 나누는 형상 관련된 나눈다의 의미를 지닌 말이었는데 8을 뜻하는 글자를 비로다 쓰고 그 글자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글자는 다 나누다의 의미와 관련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글자는 다른 글자가 우선 동물에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한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나팔팔자 또는 입 벌릴 팔자죠. 입을 벌려서 나팔을 부니까요. 국악에서는 나발이라고 돼 있어요. 나발이요. 네. 또는 입 벌릴 팔 뭐 이렇게도 표기하는 글자인데 나팔을 뜻은 팔자. 이 글자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춤출 일자네요. 춤출 일자를 구분해 보면 인변어고요. 바로 요 글자가 출이야 춤줄 아닌가? 춤줄? 예, 그 맞아요 참. 아니 춤추다 이 뜻도 있고 춤의 줄을 타기도 하고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줄을 지어서 이 글자가 팔이 8줄로 지금 사람이 선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8줄. 한 줄에 8명이 선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우리 선생님 제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야. 춤줄이요, 맞아요. 춤줄. 예, 춤추다 또는 춤줄. 그런데 이거 인변이야. 인변은 사람 인자가 바뀐 글자리야. 사람 인자. 원래 이 글자도 춤추다 또는 춤줄을 탄 글자예요. 근데 사실은 본래 뜻은 지금 우리 책에 좀 교정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책에 책으로 나올 건 교정이 돼서 나올 거예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 복사본을 보고 계시는데 이걸 애초에 저는 다룰자로 봤는데 고문자를 보니까 고기자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룰자로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책을 쓰면서 빠른 속도로 쓰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재검토 없이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쓰는데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요 글자가 8팔자고 최초에는 다룰자로 생각했는데 다룰자가 의미 역할을 음글자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다룰자가 아니고 고기육자고 육다룰이 표현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 한자 사전이요. 오늘날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인터넷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에서 이 글자를 들여다보면은 네이버 한자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떨릴 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춤줄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아니요. 그건 없어요. 네, 있어요. 춤줄 일 이렇게 네이버 네, 있습니다. 춤줄 일 이렇게 돼가지고 의미 두 개인 글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 설명을 검색해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데 제가 동화 한한대 사전이요. 동화 한한대 사전에 지금 가장 많이 보는 한자 사전이 동화 한한대 사전인데 뭘로 되어 있냐면 떨칠 흘로 되어 있고 춤줄 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떨리다하고 떨치다하고 서로 다르잖아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 글자와 관련된 이 글자를 풀이한 관련돼 보면 거의가 떨리를 흘로 이렇게 표기됐어요. 근데 떨리다와 동화하는 데서는 떨치다라고 표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기가 힘들어. 한다 사람들이 요즘에 쉽게 그냥 네이버 사진을 참고를 하다 보니까 사진을 안 봐 요즘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이쪽 포기를 따라 쓰는데 설문회자의 이 글자의 풀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표기했어요. 이게 무슨 진짜예요? 떨칠 진짜죠? 네네네. 그러면 이게 떨리다가 먹혔어요? 떨치다가 먹혔어요? 시다가 맛있겠네요. 이것이 맞아요 이거. 근데 이렇게 표현된 잘못된 것이 부직수로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답설이라는 시에 보다는 누구죠? 무슨 대사? 서산 대사가 썼더니 답설에 눈길을 잘 가야 된다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나를 인터넷 네이버 사전에 잘못해 놓으니까 네이버 사진이 이게 잘못된 게 많아요. 국어 사전, 한자 사전 뭐 이런 것들이요. 하나를 잘못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표기를 해. 떨리를. 가지고 이거 관련된 자료를 보면 전부 다 떨린다고 풀이해 놨어.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안 봐야 돼요. 자, 떨치다의 뜻을 풀어야 돼. 떨치다. 이것도 그래서 떨치다의 뜻이에요. 떨치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해 줘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보면은 이 글자가 이게 제사와 관련된 물건 제품으로 풀이를 해놨어요. 마땅히 이다 이거예요. 제사에 지낸 물건의 수와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제사와 관련된 제품, 제사의 물건, 재물과 관련됐다고 풀이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재물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떨치다는 말이 뭐냐면 떨치다 했더니 내놓다 이런 말이에요. 내놓다.
이렇게 앞에다 이거 떨쳐놓는 것은 내놓은 거이고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다 가지런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떨치다가 내놓다 또 떨쳐내놔서 이렇게 앞에다 떨쳐내놓는 것이 내놓다 내놓아서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가지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요 골자가 지금 최초의 뜻은 이게 나눴어요. 고기를 나눴어. 나눠서 이렇게 떨쳐놓은 거예요. 지금 내놓고 가지런히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고기를 나눠가지고 떨쳐냈다는 데 이게 떨치는 상황이라 이거 떨치는 상황이 내놓고 가지런히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떨치다의 뜻이 있는데 이게 내놓다 가지런히 사람을 내놓고 가지런히 해서 춤춘다는 의미까지도 생겨나면서 이게 춤추다의 뜻이 생기고 또 가지런히 해서 여러 사람이 가지런히 해서 춤을 춘다고 해서 춤추고 관련 얘기도 오고. 근데 후대로면서 춤추다나 춤추는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다시 인배를 붙여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일주가 통은 글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위에 있는 거는 그냥 8팔로 그냥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나누는 거 고기를 나눴다. 고기를 나누는 상황이 떨친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고기를 나눠서 펼쳐놓은 상황으로 지금 봐야 된다 이거요. 설문 계례를 그대로 쫓아간다면은. 근데 이걸 명확히 설명하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제가 책을 쓰다 보면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쓴 자료도 많이 검색을 해보는데 명쾌하게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명쾌하게 그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잘못된 엉뚱한 떨린 글자를 들어서 막 설명해놓고 막 그랬더라니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이참에요. 이참에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춤출모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춤출모자인데 원래 춤출모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게 원래 춤출모자예요. 그런데 후대로면서 이게 춤출모자가 음이 원래 없다는 뜻의 글자가 바로 이 글자거든요. 이게 없을 모자. 이게 젊은발이 왕자에다가 이무의 선안을 표현하면서 보임이 없게 한다고 해서 이게 원래는 없을 문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오늘날 없을 문자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에 가서 무량수전 이럴 때 이 글자 안 쓰고 이렇게 쓰거나 간혹가다 없을 문자를 이 글자로 쓰는 사람인데 이게 제대로 된 정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글자 없을 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없을 문자의 음과 이음이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자의 쓰임이 명확하지 않을 때예요. 옛날에 문자가 많지 않고 우리가 쓰면 때 너하고 나하고 같으면 통해요. 음이 통 서로 바꿔서 쓰기도 하거든. 제비연자를 갖다가 잔치의 뜻으로 비교해서 갖다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잔치연자가 음이 같기 때문에. 이 글자가 제비 모양에서 나온 글자인데 잔치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잔치의 뜻이냐? 이 글자하고 음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이 춤춘다는 뜻의 글자고 이것이 아니 죄송해요. 이거 춤춘다는 뜻의 글자고 이게 없다는 뜻의 글자인데 음이 통해요. 그러니까 통하면 갖다 쓸 수 되니까 이게 없다는 뜻으로 비례다 쓰면서 없을 모양인데 어느 날 순간 손님이 안방 찾으려는 거야. 주객이 전도됐어. 그러니까 춤추다는 뜻보다는 없다는 뜻으로 더 많이 글자를 써버렸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 글자 옛날 글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이렇게요. 이 글자의 고문자가 우리가 오늘날 없을무라고 하는 글자가 원래 춤출문자인데 그 글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근데 사람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형태. 이 형태가 나중에 손에 들고 있는 깃털 같은 걸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서 묶음 형태를 나타내는지
다시 표현했는데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그것이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인데 간혹가다 이 가운데 5개 선을 표기해도 되더라 이렇게. 근데 바로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되는데 이게 원래 춤추다 이 뜻의 글자인데 없다는 뜻으로 쓰니까 결국 없다는 뜻으로 쓰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그러면 더 큰 요 글자를 다시 제 글자를 갖다 쓰면 좋은데 이 글자를 쓸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좀 더 분명하게 쓰겠다고 해서 요 글자에다가 이거 어그레지천을 붙였는데 나중에 이걸 생략한 거죠. 이게 어그레천이라는 글자예요. 이거 어그러질 천이라는 글자인데 어그러질 천자는 발이요. 사람의 발. 사람의 발을 갖다가 문자로 나타내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발을 아래로 향하고 반대쪽 발도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있죠. 두 발이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있는 두 발을 아래를 향해서 이렇게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지금 위를 향한 두 발을 갖다가 이렇게 된 두 발을 갖다가 요 발과 요 발이 있다면 손이랑 발자가 생각해서 이렇게 반대로 돌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렸어. 거기서 생겨난 글자 이게 바로 이 글자. 이게 춤출 때에 이제 오늘날 발레 같은 데서 보면 알 수 있지 발의 동작이 중요한데 발을 아래로 어그러뜨린 모양을 더 추가를 해서 이걸 춤추 글자로 썼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없을 문자가 되고요. 이건 춤출 문자가 되고 이 없을 문자에 본래 글자들도 뭐 오늘날 그냥 간혹가다 쓰이고 있고요. 뭐 형상으로 돼 있어요. 교수님 그 본래 글자는 그럼 뭐예요? 뭐가요? 지금 없을 문자 있죠. 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뭐라고 썼다고 했어.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뭐예요? 이쪽. 이쪽은 요거 없을 문자라고 했잖아. 이게 본래 제대로 된 없을 문자. 이게 어깨가 뭐 어떻게 어디서 나왔냐? 야, 얘기했잖아. 이게 절머리 왕자 위에 보임이 없게끔 선안을 붙였다고. 자, 두 팔과 두 다리를 이 벌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온전한 사람인데 다리가 하나가 온전지 못해 이렇게요.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원래는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오늘 그냥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요. 이 절머리 왕자인데 그 위에 임의 선안을 표현해가지고 보임이 없게 한다고 해서 이게 원래 없을 문자라고요. 이게. 그런데 음이 서로 통하다 보니까 이게 춤출 문자오고 음이 통하다 보니까 없다는 뜻으로 이 글자가 비로소 써있다 이거예요. 그러자 춤추다 할 때의 글자는 어그러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일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나를 위한 공부니까 이렇게 모르면 알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 생각을 없어요. 나를 위한 공부니까 물어보셔야 돼 이렇게. 자, 이 없을 문자는 그런데요. 원래 춤추다의 뜻이 없다는 뜻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 없을 문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음이 역할하는 글자로서의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가 두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손이 달라붙어 이렇게 쓰이는 글자예요. 무는 뭔데 손이 달라붙어 손숫자가 변화된 글자잖아요. 손을 어루로 만진다고 해서 어루 만질 문자예요. 만질 문자인데 뭐 사랑스럽게 어루 만지면 애무가 되고요. 또 그러지 말아서 어루만져주면서 마음을 다스려주는 행위와 관련돼서 무마시키다, 무마시키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또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코끼리를 붙잡고 뭐 각자의 나름대로 걔네를 표정을 놓고 군맹 무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코끼리를 어루만진다 그거죠. 군맹 무상이라든지 뭐 이럴 때 쓰이는 문자고 그 다음에 이 풀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풀만 나 있는 거친 지역 관련해서 거칠어질 그런 글자인데 황무지일 때 쓰이는 문자예요. 거친 땅 관련된 황무지.
할때 쓰일 이런 글자에 무마시키다 황무지할 때 쓰이는 어루만질 무 거칠어질 무자도 없을 무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뜰정자인데요. 시계를 보니까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